남자를 유혹해서 잡아먹는다는 바다의 악마 세이렌의 존재를 아시나요? 만약 그 세이렌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작품 제목 럽식입니다. 럽식이란 뜻은 사랑을 애태우는 상사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르는 앞서 제목과 같이 로맨스, 스릴러, 호러 서스펜스 그리고 판타지까지 가지고 있고요. 타겟층은 장르의 지혜를 크게 들 수 있는 만큼 장르 특성상 여성 20대, 30대를 타겟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입니다. 네가 나 없이는 못 살았으면 좋겠어. 매번 나의 남자, 내 애인들을 빼앗는 일진 vs 사랑은 꿈꾸지만 왕따의 신부인 앨리스. 심지어 이번에 내가 썸타던 남자는 비형의 존재 세이렌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과연 주인공 앨리스는 꿈꾸던 멋진 남자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게 시놉시스입니다. 핵심 스토리로는 괴물 같은 여자의 집착 현관 로맨스입니다. 살해 현장에서 마주친 주인공 예슬과 주인공 앨리스. 서로가 서로를 살인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괴물 앨리스. 그 모습을 다 보고도 그녀의 죄를 돕고 앨리스를 사랑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녀 구예수. 이것이 핵심 스토리입니다. 또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들과의 갈등, 두 범죄자의 끈적한 관계를 보는 것도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인공 소개입니다. 주인공, 괴물 세이렌인 앨리스 페러멘턴입니다. 소심하고 작고 여리여리한 컨셉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괴물인지 자각하지 못한 상태고요. 목표는 남자와의 사랑을 항상 꿈꾸고 있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그녀가 세이렌이라는 괴물이기 때문에 본능에 의한 식욕이라는 컨셉입니다. 가시죠. 네, 다음 중요한 주인공 구예슬입니다. 괴물 같은 집착녀 구예슬입니다. 소시오패스이자 어떤 이유로 주인공 앨리스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앨리스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차별화 요소는 독특한 시대 배경과 소재를 차별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기 전인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이걸 배경으로 두는 만큼 살인사건이 지금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점, 또 노래 부르는 악마 세이렌의 존재로 각 캐릭터들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가는 것도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980년대 미국에 일어났던 다양한 살인사건을 이용의 존재에 의한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또 다른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화입니다. 세세하고 화려한 작화, 그리고 기본이 탄탄하고 표정이 역동적인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럽식이라는 작품은 스릴러 장르로서 아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르 특유의 몰입도와 강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 독특한 소재 1980년도 미국 그리고 세이렌이라는 소재로 실사 영화나 쇼폼으로도 제작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르랑 그림체가 양산화로 포화된 이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의 마리오네타 같은 해외 느낌의 웹툰도 비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럽식 역시 특이한 그림체와 캐디로 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럽식으로 개인작을 데뷔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계획으로 준비된 포트폴리오로 선하나 작가팀으로 취직해 더 많이 배우고 개인작으로 데뷔하고 싶습니다. 이상 럽식의 작가 박다기자 멘티 이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웹툰 부트캠프에서 발표를 하게 된 멘티 박지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해당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를 하게 될 작품 제목은 로컬의 멸망을 막아라라는 제목이고요. 이 작품의 장르는 개그 성향이 좀 다소 강한 로맨스 판타지이며 예상 분량은 95화를 시즌 2개로 나뉘어서 제작할 것을 예상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은 여자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사망 후에 평소에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던 로맨스 판타지 RPG 게임의 NPC인 샬롯 메리의 비밀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를 위해서 세계 멸망을 막으려고 열심히 자신을
육성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를 개그적으로 풀어내면서 접근성이 쉽고 즐겁게 열람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작품성이 얕아 보일 수도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심화되는 적대자의 난이도와 인물들의 갈등이 이를 절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연 캐릭터 4명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메리 샬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 브라운, 다음으로 썩은 남자 주인공들인 세이든과 유니. 이 캐릭터들의 특성을 각자 뚜렷하게 설정을 해서 작품의 개성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캐릭터와 작품 전개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요. 남자 캐릭터들이 작품에서 텀을 가지고 등장을 하여서 작품 에피소드와 스토리 전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물, 마룡, 마왕의 단계적인 등장으로 작품이 절정으로 향하도록 밑받침이 되어집니다. 또한 MC라는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캐릭터 이동 범위 제한이라는 요소가 스토리 전반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기존 로맨스 판타지와 차별점이 있다면 캐릭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양산형 스토리 시장의 로맨스 판타지 작품에서 중요한 캐릭터성을 이 작품에서는 개일성이 짙은 능동적인 캐릭터로 지속적인 소비를 노리는 작품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녹판의 멸망을 말하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샹리인지에서 멸망을 소원하는 그대에게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된 허도문입니다. 목차로 시작하여 작품 속의 이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작품은 멸망을 소원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10대,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제작한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작품입니다. 나와 제국을 멸망시키자 후궁의 역모로 모든 걸 잃은 여주인공 푸시케 자신의 모든 걸 앗아간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비슷한 처지의 남주인공 페르도에게 멸망을 제안합니다. 그의 능력이 필요한데 거절당하자 여주인공 푸시케는 남주인공 페르도에게 결혼을 대가로 적극적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숙맥이었던 페르도는 푸시케로부터 도망다니게 되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멸망은 또 다른 시작이란 주제로 서로가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기획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장치가 작품 속 건국 신화의 멸망록입니다. 여주인공 푸시케가 복수를 원하게 되는 계기와 멸망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암시하는 장치로 남녀 주인공의 서사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후 엔딩에서는 복수로 인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를 남녀 주인공이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로 잊혀버린 공주 푸시케, 멸망이 이름인 페르도, 꼭두각시 왕인 아르스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푸시케는 제국의 공주로 태어나 원하지 않는 약혼을 하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불만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후궁을 들이며 영모가 일어나면 생존을 위해 미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궁에 갇혀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서슴없이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도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낫지 않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 어른들의 결정으로 공주 푸시케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영모로 푸시케는 미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생긴 트라우마로 전쟁터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후 숙부의 걱정으로 약혼을 시도하기 위해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혼을 하기도 했고 전쟁터에서만 지냈어서 숙맥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스는
어머니가 후궁이 되고 왕자가 되는 인물로 왕이 되길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여주인공 푸시케를 동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영모 당시 심경의 혼란으로 죽여야 하는 인물을 몇 명 살려두게 됩니다. 어머니인 후궁에게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 복수를 진행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4화 안에 제가 설정한 주요 이야기를 모두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인물의 감정선을 그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림은 모판이란 장르에 맞는 화려한 채색과 다양한 연출을 사용하여 저 혼자서 낼 수 있는 채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후 계획으로 메인 작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림 작가 쪽으로 준비하며 성한 채색 부정 어시스턴트로도 구직하여 웹툰 업계에서 계속 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지금 작가님들 선화를 받아 제가 채색해본 이미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제 웹툰님이신 최준규 웹툰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박세준 멘토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정선진 멘티라고 합니다. 네, 제 작품 옆자리의 빨간 약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작품 개요를 하자면은 이 설명을 보시다시피 제 작품은 10대와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전체 40화를 예정 중인 단편 학원 로맨스물이고요. 뭔가 제 작품을 조금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 좀 키워드라는 걸 사용해봤습니다. 이 태그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왼쪽부터 좀 까칠하지만 비밀이 많은 그런 남주인공과 그와 정반대되는 털털하고 솔직하고 활발한 그런 여주인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조적인 케미 그리고 사랑이 옆자리의 빨간 약의 좀 대표적인 플롯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주인공 김하나는 버추얼 유튜버 몬드가 최애 조금 열렬한 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뭔가 몬드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고 정말 무심코 흘렸던 정보나 그런 말 한마디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조금 진성 오타쿠, 누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오타쿠고요. 그런 김하나가 어느 순간 전학생 서도겸을 만나게 됩니다. 서도겸은 조금 보시다시피 얼굴은 잘생겼지만 음침하고 조금 억지로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반에서의 평판은 좀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주인공 김하나가 그런 서도겸의 이제 말 못할 비밀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몬드가 한 번 흘렸던 정말 진성팬 아니면 몰랐던 그런 아이템을 서도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몬드가 최애인 그런 김하나는 그거를 이제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었습니다. 김하나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눈치 있는 성격이었다면은 서도겸이 몬드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전 페이지에 좀 엉뚱 발랄한 여주인공이라는 태그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었거든요. 얘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게 됩니다. 너 나랑 같은 최애 좋아하는구나. 잘됐다.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이제 무작정 서도겸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가는 김하나와 그리고 그런 김하나에게 정체를 들킬까봐 밀어내는 서도겸의 이야기가 1회부터의 4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입니다. 시놉시스에 나왔던 이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주요적인 키워드를 보시면은 활발하고 긍정적인 여주인공 김하나 그리고 까칠하고 차갑고 어쩌면 조금 비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도겸 그리고 그런 서도겸 연기하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이제 가상의 캐릭터 몬드가 이 주연들의 그런 대표적인 설정 되시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면은 이 김하나 몬드가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의도적으로 같게 제가 적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 명을 조금 덕질하고 좋아하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뭔가 동경을 조금 품는 것도 많았거든요. 뭔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많아서 김하나도 4화를 보시면은 나도 몬드처럼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겸이 연기한 몬드를 통해서 이제 여주인공 김하나가 어떤 동기부여를 얻고 그런 김하나가 오히려 서도겸에게 마음을 열게 도와주는 그런 조금 쌍방서사가 이제 저는 주요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차별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밑에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제 타깃층인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요즘 조금 인기를 얻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이 제 타깃층을 조금 더 흥미를 있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버추얼 유튜버가 남주인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설정을 부여하여 위에 있는 그런 서스펜스적 재미를 조금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화를 보시면은 독자님들은 이제 몬드가 서도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만화를 그렸어요. 하지만 여주인공 김하나는 완전히 헛다리를 집어서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이제 서도겸에게 다가갑니다. 서도겸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계속 피해 다니지만 뭔가 김하나는 모르니까 그걸 좀 속 답답하고 속 터지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좀 정체를 들킬랑 말락하는 그런 서스펜스적 좀 흥미적인 요소를 한번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확장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멘토링이 끝나면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원고의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디벨롭할 계획이며 아무래도 이 청춘 로맨스나 학원 로맨스 그리고 버추얼 유튜버라는 소재답게 이 작품은 좀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이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다면은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굿즈 상품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고 더 나아가 옆자리에 빨간 약 작품의 IP를 확장시킨다면 이제 IP를 활용하여 제 작품의 오디오 드라마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팝업 스토어 같은 굿즈를 파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더 연재본이 생긴다면 단행본을 판매하는 식으로 IP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옆자리에 빨간 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인들 동반사업 멘티 권유리 필명 나리입니다. 작품 남매가 될 수 없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장르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학원이고 타겟은 10대에서 20대 남녀, 분량은 88호 잡았습니다. 제 작품은 전 남친과 남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한 줄만으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중 배경은 2011년 스마트폰 도입 시기 웹툰을 소비하는 독자 연령층이 올라가고 90년대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서로 간 이해와 용서, 간단한 신호부로는 전 남자친구와 남매가 될 위기를 막기 위한 주인공 정하윤의 이야기입니다. 기획 의도로는 앞전의 주제와 같이 요즘 사회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서로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오해를 풀어나가는 가정 속에 성장하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독자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이해와 용서가 있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여자 주인공 정하윤, 남자 주인공 윤재희, 하윤의 아빠, 하윤의 엄마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정하윤은 활기차지만 감성적이고 아빠의 잦은 재혼으로 인해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윤재희는 완벽하고 직설적인 면모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윤의 아빠는 능글맞고 장난기가 많으며 재혼을 여러 번 한 프로 재혼러입니다. 제이의 엄마는 온화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차별화 요소로 첫 번째, 웹툰을 많이 보는 90년대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들이 많이 봐온 친근한 소재의 클리셰를 이용하여 색다른 전개로 만들어 남녀노소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그 시대를 겪지 않은 현재 청소년들도 주인공들의 일상에 공감을 하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한부모 가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코미디를 결합해 우리 사회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 및 비전. 첫 번째, 남녀노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재로 원천 IP로서 OTT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굿즈 제작에 대한 기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장이 가능하며 높은 전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직 원고가 제가 봤을 때도 좀 미완성적인 면모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원고를 디벨롭해서 공모전에 투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했던 흥미가 있었던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도 도전을 할 예정이고
포트폴리오로 자신 있는 채색 보정 없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상위인재 동반 사업 참여하여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을 제작한 멘티 옥주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한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은 19금 성인 BL로서 로맨스와 사이비 종교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하 집착공, 연상 전륜수라는 키워드로 기획하였으며 현재 사업에서 제작된 분량은 4화 분량이고 총 60회 내외의 중장편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대 중반 여성을 타겟층으로 하였으며 성인이 된 직후부터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타인은커녕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순적이게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거부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진정하게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기획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평생 종교로 인해 순수함과 순결함을 원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메인공 큐레이터 동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런 서동화는 우연히 자신과 정반대의 솔직하고 매사에 가벼운 제멋대로 비판과 구의성과 마주치며 점차 서로의 모습에 이유 모를 끌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과거와 부모님에게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믿어왔던 것과 살아왔던 모든 시간의 비밀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모든 게 파괴되는 세계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메인공 서동아와 메인수 구이상입니다. 메인공 서동아는 차분하고 순진한 그러나 극이 전개될수록 집착과 애정 결핍에 시달리며 초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애정 양상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에 반해 메인수 구이성은 가볍고 전륜한 모습으로 서동아에게 접근하지만 그 이면의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의 감정에 무심하려 하는 성향으로 서동아의 애정 양상이 변해감에 있어 그에 도망치고 점차 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기획한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 속에서 고통받는 두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 허상의 순수함만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서동아라는 인물이 모든 진실과 범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서야 희성을 통해 진정한 순수함의 의미와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희성 또한 사이비 종교와 그 범죄의 피해자로서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도망치지만 자신이 믿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동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두 사람의 애틋한 로맨스 서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들이 드러나며 자신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초반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모습 속에서 높은 긴장감과 극심한 톤 앤 매너의 변화를 통해 사랑의 혼란스러움과 붕괴, 그를 재건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작품의 작화 스타일 및 연출입니다. 저는 섬세한 선화와 함께 강한 빛을 활용한 채색, 그를 통한 톤 앤 매너를 보여주며 로맨스 장르에 맞는 서정적인 연출과 함께 사화에 자세히 나와 있는 다각도의 성인 연출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후 이 작품은 같은 사이비 종교 설정을 공유하는 제2의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주인공 부모님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그 비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동아와 희성 두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은 이후 서투른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 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레진 공모전 참여하고 있고요. 이후 공모 결과 확인하고 합격 시 전체적인 원고 보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작품 이외의 새로운 타겟점을 가진 작품 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퀄리티 향상과 지속적인 공부로 점진적인 원고 퀄리티 업과 함께 이후 작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스튜디오 취업, 웹툰 PD나 선화 쪽으로 취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시드버스 인지사고 사례집을 발표하게 된 멘티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달콤한 이상만이 존재하는 꿈과 그렇지 않은 쓰리쓴 새옹지마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인물들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저없이 현실을 포기하고 꿈을 택합니다. 루시드버스 인지사고 사례집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현실의 삶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주제를 다룬 에피소드형 페이크 다큐 스릴러 웹툰입니다. 회차는 30화 내외이고요. 장르는 스릴러, 페이크 다큐, SF, 타겟층은 10대부터 20대 남녀를 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선 웹툰 작가 지망생이고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참신한 웹툰 소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 김유혜에게 사람들의 꿈속을 훔쳐볼 수 있는 루시드버스라는 수면 테라피 기기가 손에 들어오고요. 앞서 보았듯이 누군가는 꿈속에서 수만 년을 사는 것을 택하고 또 누군가는 꿈이 실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을 저버리죠. 유혜는 이 자신이 엿본 이 모든 과정을 웹툰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웹툰은 에피소드이지만 유혜가 여러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접하고 이를 에피소드화하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포함된 유혜의 경험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험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유혜는 루시드버스의 두 핵심 인물 해파리맨이라고 불리는 도창과 자신의 진짜 생모 김현주에게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도창은 유혜의 이구 동생이며 작품 내에서 미스터리한 존재 플러스 공포적인 존재의 포지션으로 등장합니다. 현주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실험체로 쓰인 인물이고요. 잃어버린 자식, 즉 유해를 찾기 위해 루시드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인물에게 잡힌 유해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명한 웹툰 작가로서 사는 것과 현실에서 친모의 도구인 해파리맨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유해는 꿈속에서의 삶을 택하고 옵니다. 즉 루시드버스 인지사고 사례집은 작가 유해가 본인의 꿈속에서 그린 웹툰입니다. 작품의 소구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품 내내 나오는 작가의 회고적 나레이션으로 후에는 독자까지도 작가의 꿈속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페이크 다큐적인 매력을 더했고요. 메인 소재인 꿈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비현실적인 일들을 꿈이라는 소재를 차용하여 기묘한 불쾌함을 더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관계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스릴러의 매력을 더했고요. 누군가 공감하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현실을 포기한 인물의 에피소드를 선보이며 단순한 불쾌감 이상으로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달콤하고 이상적인 꿈, 그러나 실체하지 않고 허구이고 쓰디쓴 세월지만 현실. 하지만 이거는 실체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거냐는 질문과 함께 작가 유해, 멘티 한지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인재에서 우주쓰레기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된 박수연입니다. 작품명은 우주쓰레기이고 로그라인은 우주 배달 중 헤어진 동생의 물건을 배달하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배달부로 우주에서 배달을 하는데 과거 어떠한 일로 헤어진 동생의 소중한 물건을 배달하게 됩니다. 동생의 물건을 배달하게 되는 중심 이야기는 우울할 수 있으나 그 중심 내용보다 배달 그리고 배달부들 또 그 주변 인물의 우주 일상을 위주로 코믹하게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겟은 가벼운 SF, 스낵 같은 웹툰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릴 예정입니다. 기획 의도는 우주에서 고생하는 우주인을 위해
우주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례를 보고 이 만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배달,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담은 웹툰을 그리고 싶습니다. 인물들로는 얼굴밖에 없는 안드로이드, 우주의 일을 도우며 함께 지냅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몸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우주에서 배달하는 배달부, 헤어진 동생을 찾는 게 목표이고, 우주선의 선장격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휘둘려 사건에 휘말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우주 해적, 지금은 우주선의 수리공을 맡고 있지만 전 해적의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해 해적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천성이 착해 매번 번번이 기회가 생겨도 놓치고 맙니다. 확장 계획은 일단 10화 정도로 단기 계획을 세웠으나 아이템들이나 여러 배달부를 조합하여 장기 연재까지 생각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배달 앱 콜라보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 멘토님의 멘티로 참가하게 된 안영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의 제목은 댄서입니다. 장르는 농구, 스포츠, 타겟층은 10대, 20대 남녀 독자입니다. 다음은 시놉시스입니다. 코트 위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국 농구는 슈퍼스타의 부재로 침체기를 맞은 상황. 농구 슈퍼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방송 프로그램 턴오버 리그가 개최됩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주인공 유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농구 선수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턴오버 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인공 유준과 여명고 농구부입니다. 작품 제목 댄서는 주인공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분노조절장애 아빠를 둔 주인공은 어렸을 적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불안함을 달래고자 이어폰을 끼고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듣던 음악 소리는 주인공의 드리블에 특유의 리듬감을 갖게 해줬고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여명고에는 센터가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그 센터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강한 팀워크와 단합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여명고가 이 센터의 빈자리를 메꾸기까지 어떻게 한 팀이 되는지 그것 또한 댄스의 재미 요소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품의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한국 농구가 망했다는 작품 배경과 방송 프로그램 턴오버 리그라는 소재입니다. 댄서는 단순 스포츠 만화가 아닌 범죄자의 아들인 유준이 농구 선수로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극복해 나가는 드라마적 성장 서사가 강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턴오버 리그라는 소재는 극적 무대의 스케일을 확장하고 주인공 유준이 받을 핍박과 위기를 고조시키며 위태롭지만 아름답게 코트 위에서 춤을 추는 주인공의 특색을 부각시켜주는 서사적 장치로 이용됩니다. 다음은 작화 스타일과 연출입니다. 스포츠 장르에 맞는 선화, 과감한 인체 드로잉 및 동세, 속도감 있는 연출. 개인적으로 제 만화의 장점은 작화라 생각하지만 이번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특히나 농구 기술이나 자세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자세 이게 고증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4화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상체대 공모전에
낸 거에서 보면은 3화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4화를 못 보여드린 아쉬움이 큰데 4화에는 클라이막스와 한 에피소드의 끝맺음이 나오는 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만화를 그릴 때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제 만화의 주제는 좌절하지 말자입니다. 저 또한 아직 작가 지망생이기에 그런 좌절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좌절을 잘 이겨내서 좋은 작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댄서 작가 이은고였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동성애 치료 캠프, 장르는 드라마 개그, 주요 타겟층은 20대 여성, 연재 분량은 30화 정도입니다. 제 필명은 서고이고 제 친구들이 시바견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서 캐릭터는 시바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로그라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부모님께 태어난 쌍둥이 남매 예은과 하은은 키어이다. 어느 날 부모님께 그 사실을 들킨 쌍둥이는 동성애 치료 캠프로 끌려가고 만다. 두 사람의 우당탕탕 캠프 박살일지. 계획 의도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키어를 코믹하게 다뤄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볍게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캐릭터 소개인 주인공 예은, 여자 23살은 예은이는 키어의 대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부러 중성적으로 KD를 하였습니다. 예은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개성은 쌍둥이 캐릭터가 서로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예은이란 캐릭터는 인싸고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만큼 강하고 작중 목표는 또 캠프를 없애는 것이지만 쌍둥이 남동생이 하은은 내성적이고 자발적 아싸고 오타쿠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목표는 치료된 척하고 캠프를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조연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딱히 하는 건 없고 약간 작품 소재 때문에 어두워질 때마다 중간에 나타나서 개그를 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한솔이 여자, 25세. 이 캐릭터는 7살 때 엄마가 여자랑 바람이 난 후로부터 호모포비아가 되었지만 엄마를 닮아서 레즈비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캠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작중 목표는 동성애 치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캠프를 유지하는 것. 후에 예은이란 캐릭터와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캐릭터는 현재 나와 있는 화수 중에 나오지 않은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하은이라는 캐릭터를 짝사랑해서 스스로 캠프에 발을 들인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메인 빌런인 목사님과 그의 목사님의 손녀딸입니다. 목사님은 성유다 남자 70세이고 약간 좀 야생마 없고 고지식하고 기독교 신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손녀딸인 성사랑은 초반에는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처럼 빌런이었던 캐릭터였지만 나중에 할아버지의 만행을 보면서 캠프를 막살내는 것으로 조력자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한 시놉시스 소개입니다. 쌍둥이는 키어 축제에 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들키게 되어서 동성애 치료 캠프로 끌려가게 됩니다. 캠프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캠프를 없앨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은과 사랑이 다치게 되면 부모님은 예은 약간 캠프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게 되고 유다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성의 교육을 실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돌아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캠프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다 목사님이 캠프를 만들게 된 원인인 성마리 씨라고 유다 목사님의 여동생분을 찾게 되면서 캠프는 여동생분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작품의 차별점은 그림체와 캐릭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체는 좀 옛날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 독특한 그림체와 그리고 어두운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통통 튀는 개그로 이야기를 좀 가볍게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제 작품의 확장 가능성과 비전은 해외 진출 및 약간 키어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해외 플랫폼에도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각색한 후 드라마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목표는 같은 세계관을 가진 다른 캐릭터로 시즌 2를 기획할 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보다시피 정말 많아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 멘토님의 멘티 조혜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작품은 전 남친이 나를 고소했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로그라인으로는 베스트셀러 소설가 전 남친에게 고소당하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장르는 드라마, 법정물, 반전이 있는 피카레스크물입니다. 예상 회차로는 30-40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타겟 연령대는 2030 여성입니다. 시놉시스는 소설가 지망생 은지민이 이제 전 남친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던 연애를 소설로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리자 전 남친이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 고소는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두 번째 고소에서 이제 너의 소설엔 나의 지분도 있다며 저작권 공동 분배 소송을 걸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고소를 준비하면서 서서히 지민이 소설 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제 캐릭터들은 모두 다 좀 반전이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제 주인공 은지민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데도 혼자 막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는 캐릭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회차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 전 남친 유다윗의 경우에는 이름이 유다와 다윗이 섞여져 있는 캐릭터예요. 반전이 있는 캐릭터죠. 보육원에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 오빠인데 사실은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인 캐릭터입니다. 또 조력자인 유인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민이의 조력자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는 누나가 여자로 보여요 하면서 이제 고백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조력자였던 캐릭터가 빌런이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안 그래도 고소 때문에 힘든데 연하남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한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들어지겠지요. 또 서브 캐릭터에도 약간의 매력을 넣었어요. 각자의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 남친, 전 여친이었고 법대 꽈CC로 시작했던 박광춘과 연슬기란 캐릭터인데요. 박광춘의 경우에는 약간의 도미넌트 성향, 그리고 슬기의 경우에는 서브미시브 성향이라고 해서 약간 15금 정도로 살짝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좀 가미해보았습니다. 제 작품에는 핵심 2가지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델의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 남친 이야기를 그 가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 남친이 너 이거 나한테 저작권료 내 해서 실제로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저작권 분배 소송 그리고 맞고소라는 재미의 요소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지민의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독자들이 이제 지민이 편이니까 지민이를 따라오다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대체 얘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지? 하면서 1화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재미 요소를 넣어보았습니다. 제 작품의 특징이라 하면은 좀 임팩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사에 친자식을 버린 인간 말종이잖아요 라는 이런 센 단어도 넣고 1인 작가로서 작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임팩트를 뽑아내는 그런 게 제 만화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 만화에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면 이제 여자 착하고 정의롭고 그런 주인공은 아니고 악하고 나약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몰입되는 서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제 작품은 이제 옛 연인에 대한 찌질한 감정과 막장, 갈등을 이뤄낸 소재다 보니 전 세대, 전 세계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배경 또한 현대물이기 때문에 그 영화나 드라마 재화하기가 정말 수월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아델의 예시가 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잘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혜인이었고요.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 청춘 표류기를 제작한 멘티 김은정입니다. 청춘 표류기는 도시 사회와 관계 속에서 표류하는 주인공 오아름이 자연과 시골의 배경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장르는 성장, 드라마, 로맨스이고 키워드는 농촌, 힐링, 첫사랑입니다. 예상 분량은 30화이고 타겟층은 20, 30대 여성과 농촌에 관심 있는 독자입니다. 기획 의도는 무한 경쟁 사회와 물질 만능주의로 피로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서로를 포용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캐릭터와 매력 포인트입니다. 두 주연의 서사로는 소꿉친구, 쌍방구원 서사로 여주 아름의 설정 키워드는 햇살 여주, 평범여이고 남주 원빈의 키워드는 대형견남, 능력남입니다. 타겟 독자층과 차별화 요소입니다. 타겟층은 20, 30대 여성과 농촌에 관심 있는 독자입니다. 다른 로맨스물과의 차별화 요소는 농촌 판타지와 리얼리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5년간 농촌에서 이장님과 부녀 회장님 밑에서 살아온 배경으로 작가의 경험이 녹아 들어간 농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으며 계절마다 피고 지는 식물, 제철 음식을 만드는 법 등을 보여주고 시골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일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농촌 판타지를 자극하며 일상에서 작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자 합니다. 핵심 스토리와 갈등 요소입니다. 청춘 표류기는 작은 바닷마을 농촌에서 재회한 남녀가 삶의 방향키를 잡아가는 농촌 힐링 드라마로 직장 재계약 불발과 번아웃으로 본가로 내려온 오아름이 10년 만에 연락도 없이 떠난 첫사랑 김원빈과 재회하고 오해를 풀며 시골의 자연의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30화 분량에서 주 갈등 요소는 4가지로 첫 번째는 아름과 원빈의 재회와 과거 갈등을 조명해 로맨스 긴장감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사회의 갈등에서 아름에게 부정적인 반응이던 부모님이 아름에게 지지를 보여주며 아름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의 건강한 요리와 노동을 통해 아름이 성장하는 모습과 네 번째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로 확장 가능성과 비전입니다. 농촌이라는 배경은 힐링과 노동이라는 대표 키워드로 많은 IP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인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처럼 농촌 배경의 게임 개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의성 있는 주제로 드라마화, 영화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초반 원고에서 도입부 후킹 요소가 적고 소재의 매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도입부 스토리를 좀 더 빠른 템포로 수정할 예정이고 작품의 모드가 힐링인 만큼 수작업으로 배경을 수정하고 그림의 톤 매너를 맞춘 이후 25년도 상반기 네이버 공모전에 참가하고 만화 영상진흥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한 멘토님과 함께 만화를 만든 멘티 정두환입니다. 제가 만든 만화의 제목은 더 타올라라인데요. 여자가 주인공인 소방관 만화입니다. 로그라인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불꽃여자 홍소희가 여자? 하면 못 믿었게 보는 사회의 시선과 소방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차별, 그리고 신체적 조건을 이겨내고 화재 진압 대원이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미생과 뷰티풀 군바리를 조리고 근데 이제 그랜라간을 곁들인 직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걸 또 열혈로 풀어가는 만화를 기획했습니다. 제가 제작한 원고 4편은 소방학교 편 에피소드라서 학원물의 특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소희는 유도관장의 딸로 태어나 타고난 피지컬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살아왔고 막연히 이런 내가 소방관을 하면 멋있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방학교에 입교합니다. 주인공답게 작중 가장 큰 깨달음과 무거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긍정적이다 못해 좀 오만한 캐릭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비중 있는 주조연 캐릭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근우는 체격이 좋고 힘이 세지만 겁이 많다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경표는 차갑고 현실적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주인공과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본인이 각기 쫓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우는 가족에게 버려졌던 기억 때문에 소방관이 되어 쓸모를 찾고 있고, 경표는 집이 가난해서 군인이 되었지만 돈 더 준다 해서 소방에 왔다고 말은 하지만 이면에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의미를 찾고 싶은 욕망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 소희의 동기가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좀 철이 없을 정도이지만 또 소희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감으로만 실력을 쫓는 열정이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본인의 질문을 쫓아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적대자가 되기도 하며 함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소방관으로 성장합니다. 시놉시스입니다. 소희는 멋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입교해서 실제로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치곤 잘한다 소리나 듣게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나대는 걸로 오해한 경표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악을 쓰고 덤벼보지만 힘이 부족한 건 맞기는 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데, 우연히 화재 진압을 함께 해결하게 되면서 소희는 인명구조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경표는 여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그 이후로는 소희는 좀 더 이제 진지하게 화재 진압 대원을 꿈꾸며 동고동락하는 동기들을 통해서 동료애를, 교관님의 훈련을 통해서 과연 내가 타인을 위해서 몸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철없는 지원 동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자신의 부족한 신체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소방관의 자질을 하나씩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하이라이트 에피소드인 화재 대응 능력 시험을 완벽에 가깝게 통과하면서 이뤄낸 결과와 그동안의 노력들로 동료들에게 뒤를 맡겨도 될 소방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성별이 아니라 어제의 약한 자신임을 이해합니다. 또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본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소희는 나 스스로가 어디까지를 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소방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이 소방학교 편 분량을 50화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 발령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린다면 무한히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는 이미 1초라는 소방관 웹툰이 있지만 저는 소재만 겹치지 사실 장르 1초는 초능력자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르는 뷰티풀 군바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타올라라는 20, 30대 직장인을 타겟층으로 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신감으로 뚫어내는 여성 히어로를 그려 만화를 보는 독자들의 마음도 더 타올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른 멘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꿈속에 내가 말했다입니다. 표지에서 느껴지듯이 우울함과 섬찟한 느낌, 관찰하는 듯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조현병 환자의 나름이 가상치료 실험 대상자가 되는 내용이고요. 소재가 조현병과 VR 치료 실험인데요. 저는 두 소재가 매력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조현병은 범죄에 있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엔 과학기술 발달로 조현병이 일어나는 뇌 부분이 측정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닌 영화 인셉션에서 일어나는 꿈을 서로 간 공유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실험자가 잠을 자고 한 단어를 가지고 동시에 떠올리는 것도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층은 20, 30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정신질환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접근성이 낮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왼쪽 여자 주인공 아래 보시면 컬러링 돼 있는 부분은 현실 부분에서 아름이 만난 사람이고요. 위의 부분은 무의식 VR 기계에서 재조정되어 나타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들은 아름의 뇌 부분을 오류 부분들과 숨어있는 의문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네, 스토리는 고아원 출신인 아름이 병동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에 경찰과 함께 병동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결말은 아름은 VR 가상치료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말도 사실은 재밌는 느낌이 없어서
또 다른 열린 결말의 반전을 여러 개 만들어 왔습니다.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양자역학, 가상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져 버리고 평행 우주에서 허상이 실체화가 된다는 반전. 두 번째, 조현병이 고쳐진 걸로 끝났는데 사실 가상 세계의 주인공과 영혼이 바뀐 것. 세 번째, 해리성 인격장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느끼지만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제작을 계속 해보면서 어떤 마지막 반전이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재밌을지 생각 중입니다. 댓글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최적화로 재미난 것으로 재미를 줄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스토리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어려운 주제였고 공부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배경으로 이제 정신병동으로 소록도를 배경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작품 메시지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병한 조현병의 원인을 아르는 VR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면하고 경험하고 자신이 구축했던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저의 작품의 강점은 영화가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망상, 가상 부분들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상물의 현실 공포까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1화부터 4화까지 연결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3분 이하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텍스트로만 PPT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네, 이렇게 굿즈 하나씩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창작까지만 제가 굿즈를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방송도 해봤는데요. 보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도 웹툰을 보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더 분석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상 앞에 쓰는 게 5번째인데 전날에 잠을 자고 온 게 지금 처음이에요. 토할 것 같습니다. 네, 사담이 길어지면 이제 또 늘어지기 때문에 2024년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무림 요양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품의 로그라인입니다. 이제 사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밝고 활동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의 작품이 이제 요양원이 주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요양원이 늙고 병들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좀 더 괴팍해진 우리가 보던 무협물의 절정의 고수들이 이제 한 군데 모인 곳이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되는 주인공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내공이라는 그런 초능력과 무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협이라는 세계 속에서 홀로 아무런 내공도 초능력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계관의 최약체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나올 법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술 먹다가 이제 농담으로 생각해낸 그런 발상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그라인을 이제 내용을 풀어서 작성을 한 것이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타깃층입니다. 근데 이제 무협 치고는 좀 넓죠. 화상계열도 아니고 좀 두루뭉실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작품의 기획 의도가 이 타겟층 안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작품의 내용적인 기획 의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삶이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수련이다. 이 만화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보다는 몇 배, 몇 단계 더 재능 없고 무력한 묵현이라는 캐릭터가 발버둥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이런 게 주요 골자인데 사실 이런 거는 흔하고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크게 관심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이면 썩고 멈추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빙한, 회기, 빙의, 한색, 무협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웹툰 전반기에 큰 축을 담당하는 소재들이죠. 물론 회비관이 아니더라도 고수나 사신, 아비무쌍이나 장시세가의 호위무사 같은 이제 비교적 신무협, 판무협적인 작품들도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피로도가 쌓였다는 것을요. 혹자는 무협의 장르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80년대 이전의 구무협, 그리고 이제 90년대 서점가를 지배를 한 신무협, 이후 2000년대 초반에 판협지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퓨전 무협과 회빙환까지 무협이라는 장르는 등장 이래로 계속해서 진화 혹은 새로운 소스가 추가되어 왔고 이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 세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소, 위치적인 배경은 일단은 요양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 요양원이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올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1화 시작 분량 혹은 프롤로그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정사대전, 유명한 만화의 원피스로 따지자면은 정상기획전 정도가 되는 무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파와 사파의 총결정 같은 이제 전쟁인데, 해당 사건 이후로 세상이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웅은 전쟁이 있기에 추앙을 받는 것이다. 전쟁이 없다면 영웅은 단순히 살인귀일 뿐이다. 전쟁 이후 70년, 인간의 수명 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시대가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산업이 발전을 하는 과거의 영웅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초능력까지 사용하는 괴물들은 이제 단순한 골칫덩이가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요양이라는 명목 하에 무림의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를 하기로 하여 무림 요양원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인공 2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은 묵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서 내공도 단전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협시에서 절대적인 약자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의 영웅들을 동경해 끊임없이 수련을 거듭하고 매달린 결과 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춘영, 이제 과거 전쟁 영웅이자 묵현의 스승격이 되는 인물입니다. 평소에는 치매에 걸린 척, 선망이 온 척 이상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지만 묵현의 상황과 진심을 눈치채고 그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인물입니다. 무협물에서 기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품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인공이 엄청난 능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직후의 상황들을 완전히 타개할 정도로 그 능력이 기연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디뎌 끊임없이 빚어온 본인의 그릇에 작중의 인물들이 감복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로 인해 무협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전부터 요양원에서 재직 중이던 각 문파의 후기 지수라고 평가받는 요양원의 선배 요양사들과 사파 측 요양원과의 교류, 그리고 각 노인들의 문파별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며 무궁무진하게 뻗어가는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재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은 지상 최대 공모전 1차 통과 후 기획 의도와 알맞는 독자들의 반응과 독자층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화 연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별로 각각 1화의 입사, 2화의 주인공의 과거 서사, 그리고 3화에서 앞으로 작품 내에서 보여줄 분위기, 그리고 4화에서 주인공의 각성 및 메인 서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거를 표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 화별로 감상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부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후로도 미친 듯이 질주하는 말처럼 저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정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인재 동반사업 세종대 산학협력단 김선정 멘티라고 합니다. 한국풍 판타지 웹툰 낭만도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창의인재 동반사업에서 진행한 작품은 도깨비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난지의 요괴도시 모험기라는 로그라인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현대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 어딘가에 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요괴도시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무당부한문에서 태어난 주인공 난지가 집안의 방울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 방울의 주인인 도깨비를 찾기 위해 요괴도시로 떠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요괴도시에 대한 단서로 도깨비에게 저주를 받은 륵이라는 남자를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주인공들 외에도 한영의 능력을 가진 도깨비물들, 강릉지방 도깨비과 요괴, 장자마리, 입이 아주 큰 요괴 거북이, 그리고 주인공들에게 집을 내어주는 대가로 의뢰를 맡기는 주역 요괴, 나무귀신 등 각 에피소드별로 요괴들을 만나며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인 도깨비, 두억신이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괴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 요괴들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요소로서 두 가지 DNA가 결합된 혼종 요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작품들과 다른 제 작품의 차별화 요소로도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DNA가 결합된 혼종 요괴, 현대 도시의 터널과 매놀로 연계된 요괴 도시, 그리고 한복과 운동화의 적절한 믹스 등 우리 현대에서 흔히 등장하는 요괴와 등장인물들이 갈 요괴 도시의 전통 요소,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결합해 새로우면서도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 남만도시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제가 남만도시를 보완할 목표와도 같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적 힙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적 힙함이 익숙함 속의 신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net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외국인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복식의 갓에서 힙함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어떤 것이 새롭게 다가가면서 신선함을 일으킨다. 저는 이를 목표로 설정 및 원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각과 같은 복식 리뉴얼뿐만 아니라 요괴와 인간, 이분법적으로 떨어지는 캐릭터들만 있는 게 아닌 요괴 DNA가 결합된 능력이 있는 인간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등의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현대 도시와 전통 도시를 오가며 나오는 다양한 배경의 영상미, 그리고 독특한 세계관으로 전 세계적 흥미를 끌 수 있는 OTT 콘텐츠 제작의 가능성, 저는 제 작품 남만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창의인재 프로젝트에서 동양풍 판타지 장르의 신유일전을 작업하게 된 멘티 김현준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끌어내리려 하거나 서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단합해서 눈앞에 닥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유일전은 세계를 멸망시킨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은 한 소녀가 배신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질타를 받게 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을 하려 했으나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남은 가족 류한을 지키기 위해서 요수에게 잠식당한 세계를 홀로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화까지의 주요 인물은 이렇게 4명입니다. 주인공 구연화는 동생을 지키기 위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화는 세상을 멸망시켰던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무령이란 캐릭터는 압도적인 강함으로 초반에 약한 주인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 역할을 맡고 있고 초반 전개를 시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류화는 지켜주고 싶은 귀여운 동생 역할을 하고 있고 냉정한 누나와 반대로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백궁은 다 무너져가는 정부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실권자로 주인공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유일전의 가장 큰 매력 요소인 4가지 종족들입니다. 이 4명은 요수를 상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각각의 고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성격이 너무도 달라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이가 안 좋던 이 4명이 요수와의 전투를 치르면서 산전수전을 겪게 되고 점점 합을 맞춰가는 스토리가 이 작품의 주된 재미 요소이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수와의 대전쟁 이후로 극소수의 인류만이 살아남았고 주인공 아버지의 사체에서 요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궁이 세계 곳곳에 숨겨진 사체 3조각을 찾기 위한 원정대를 꾸리기로 합니다. 전쟁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5종족을 모아야 하는데 이 중심에 주인공이 있다는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요즘 웹툰들 사이에서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제 작품에서 피라는 소재는 단순히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내재된 욕망이란 요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내러티브를 풀어내며 매력적인 웹툰이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성격이 완전히 다른 네 종족의 케미도 기대할 수 있고요. 촘촘히 짜여진 서사와 빌드업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문화에서 파생된 설정으로 다양한 시각적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작화 스타일은 귀여운 캐릭터, 시원시원한 액션 연출, 그로테스크한 연출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컷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느낌으로 내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애니메이션화를 바라보고 있고, 이 고마 종족이라는 종족이 레서 판다에서 따온 종족인데, 이 캐릭터의 귀여움을 어필을 강하게 해서 다양한 굿즈 제작을 노리고 있고, 애니메이션 광고 및 이모티콘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관 내 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 매력적인 4개의 종족이 좀 더 빨리 등장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개가 너무 무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멘토분들이나 멘티분들한테, 그래서 좀 더 흥미로운 전개 방식을 1화부터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PL 소리아 제작을 맡은 최승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에르 소리아라는 작품명은 작중 배경이 되는 지역의 국명이며 피에르 데 소아레라는 배경 지역의 모티브가 된 루마니아어의 합성어이자 고유 명사입니다. 이 작품은 근대와 이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신화와 마법 등이 존재하는 하이 판타지 액션 웹툰이고요. 주요 타겟은 20대 후반의 오타쿠라 상정했지만 서브컬처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면 10대와 30대 역시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 의도는 자기 주장이 약한 소극적 주인공과 주인공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두 주연이 여러 일들을 두고 엇갈리며 파멸로 이어져가고 그리고 그런 역경과 상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다룬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현 시대의 개념으로 치면 유학을 오게 된 두 주연은 곧 마법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졸업 연구로 무엇을 정할지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주연인 루시아가 주인공 트리샤와 졸업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래된 어느 서적을 연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보는 주인공은 그 책이 금사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금기사항을 어기며 이단 심판관이 나타나 주변인들을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트리샤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루시아를 만류하지만 이미 금사의 정신이 빼앗겨 루시아는 다른 걸 연구한다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기에 트리샤는 스승의 도움을 통해 포기시키려 하지만 스승조차 모종의 이유로 루시아 편에 들며 모든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이야기드린 주연들과 조연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귀족 집안의 막내딸로 상냥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주인공 트리샤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루시아의 열등감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루시아는 트리샤보단 서열이 낮은 집안의 외동딸로 신분, 재능 등 여러 가지로 주인공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월반을 통해 선배인 트리샤와 함께 졸업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두 주연의 스승인 잉그발드입니다. 북방민족의 전사로 출중한 능력과 성과로 인해 영웅의 인원으로 불리는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4화 안에 등장했던 조연들로 가면과 위장신분으로 주인공에 접근한 의문의 남성 요하네스와 주인공의 시녀와 하녀를 수행하고 있는 메이와 마르카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경에서 열등감으로 변질된 루시아가 열등감에 시달리다 이를 해소하고자 금계에까지 손을 대고 주변과 함께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인물들의 서사 역시 시기와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 대인관계들이 파탄나면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을 해결하며 이루어지는 종래의 명확한 선악대결로 이루어진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이한 이야기가 가지는 차별점은 클래식한 세계관과 높은 비중의 캐릭터 서사입니다. 회귀, 빙의, 환생들과 클리셰 비틀기까지 이어지는 요즘의 트렌드 끝에 저는 다시 과거의 트렌드들이 돌아오고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현세의 지식을 가진 환생자의 시트 능력보다 예언을 내리고 선택받은 인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능력, 그리고 상태창에 나타나는 퀘스트보다 마스코트 캐릭터의 조언, 그런 다소 느릿하지만 낭만과 세계관에 몰입할 시간을 이어주는 과거의 트렌드, 그것이 제 특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장점을 살려줄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미소녀 그림체와 안전된 작화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오타쿠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몰입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인 세계관은 피에르 소리아의 주인공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의 인물들을 통해 후속작들로 이야기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선보인 해당 작품은 지난 반년간 작업하며 알게 된 보완점들을 수정하고 3D 배경 제작하여 적용하는 등의 리메이크 이후 국내와 일본 웹툰 공모전에 출품할 생각입니다. 이상 피에르 소리아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인재 동반사업의 멘티로 참여하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작한 작품은 도깨비불의 궤도라는 작품으로 동양풍 액션 판타지이며 그리고 분량은 70화 예정으로 잡아두었고 타겟층은 20대 남녀입니다. 기획 의도는 예민한 10대 시절 스스로가 특별하지 못하다는 무력감과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괴로움, 그럼에도 스스로 빛을 내보겠다는 의지, 그래서 빛나는 젊음을 판타지 장르로 표현해보고자 했고 또 10대의 얘기긴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획 의도를 잡고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완성의 테마사와 아기 도깨비와 함께 성장을 하는 이야기고요. 줄거리를 살짝 설명드리면 유명한 테마사 가문의 차나민, 이가오이라는 아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릴 때 실력이 미완성이 돼버리면서 가문에서 무시를 받고 어떤 열등감을 가진 채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날 주인공이 아기 도깨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도깨비가 가문의 가보가 생명을 얻어서 도깨비로 태어난 검이었고 주인공이 본체가 검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검술과 채술에 뛰어난 그런 아이라서 도깨비라는 검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서 테마사로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주요 캐릭터들을 설명해 주자면 검에서 도깨비가 된 화도, 그리고 주인공인 이가오는 어떤 먼치킨 캐릭터는 반대되는 왕도물의 소녀만화 캐릭터이고 언더독 감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년이라는 캐릭터는 초기에 빌런으로 등장을 하고 또 히로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어떤 전형성에서 좀 벗어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어둑신이는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태어난 요괴이고 어떤 인간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요괴입니다. 제 작품에서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 작품의 큰 특징인 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둠의 상징하는 어둑신이와 빛을 상징하는 도깨비불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이런 지점이 빛나는 어떤 존재, 빛나는 젊은 10대라는 이런 기획 의도를 잘 나타내면서 또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림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어둠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둑신이라는 요괴가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의 표정을 그릴 때도 좀 더 건조하고 다크하게 그리려고 해서 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고 또 화도라는 검도 흑도로 설정을 했던 게 이렇게 실력을 사용하면서 빛을 내면서
그 전의 모습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흑도로 설정을 했었고요. 또 도깨비 불을 사용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다크한 분위기와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발전시켜보고 싶은 부분은 3가지가 있는데요. 기획 의도와 소재, 역해, 그리고 블랙 코미디적 요소입니다. 저는 기획 의도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이 의도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 있고, 소재 자체도 도깨비라는 소재가 굉장히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고, 제가 또 역해에 자신 있기도 하고 또 잘 그린다는 소리도 들었어서 역해라는 이런 요소를 가져가서 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을 함께 발전을 시켜서 리메이크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메이크작을 간단한 초기 기획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테마 여고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컬트 역해들의 그런 블랙 코미디, 공포 개그물로 기획을 해보고 있고요. 어떤 이 작품에서 좀 부족했던 판타지적인 요소나 스토리라인, 그리고 어떤 수위 높은 블랙 코미디 개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로하스 제로라는 작품을 그린 멘티 송기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이로하스 제로인 이유는 이로하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히어로의 발음입니다. 뒤에 제로를 붙임으로써 영웅은 없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작품에서 영웅의 상징은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자 또는 그만한 권력, 무력을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복수를 꿈꾸던 주인공 아우솔이 자신의 힘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영웅으로서 신념을 가지기 위해 떠나는 여정입니다. 장르는 먼치킨, 다크 판타지 액션이며 타겟층은 20에서 30대 남성 혹은 여성 독자층을 목표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4화까지의 주요 캐릭터와 매력 포인트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아우솔로, 성격과 특징은 냉소적이면서도 야생성이 짙으며 대검과 함께 괴물과 융화된 오른팔을 이용한 엄청난 공격을 작중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캐릭터는 오피움이라는 소년으로 성격과 특징을 얘기하자면 겁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야 할 상황을 아는 소년이며 자신의 말 펜타닐이 위험에 처하자 도움을 구하려고 아우솔을 찾아가는 작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물은 카나빌로, 성격과 특징은 펜타닐에서 마약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쾌락으로 물들여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이린과 메두사의 능력을 동시에 구사시켜 적을 굳어버리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캐릭터는 파원이라는 캐릭터로 성격과 특징은 자신이 영웅으로서 활동한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전 영웅답게 기술, 힘, 지적으로 매우 강한 면모를 작중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두 인물이 아우솔과 오피움이라는 두 인물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카나빌과 파운이라는 인물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두 그룹이 따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스토리와 갈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주인공이 여정을 떠나 마주하는 각 마을과 도시를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죄에 빗대어 비판하고 그것에 맞서는 주인공 아우솔의 통쾌한 액션과 타락한 영웅의 최후를 보여주는 내용이며 사회적 계층의 유무 없이 더 늦기 전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하자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각 마을이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마약, 담배, 성적 쾌락을 상징하는 마을과 부와 명예, 음식,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 전쟁, 폭력, 힘을 상징하는 도시와 소외감, 우울, 자살을 상징하는 마을을 주인공이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점, 욕망과 죄를 판타지적 장르에 섞어 독창적인 스토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 독자들이 보기 불편하지 않게끔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연령층들이 더 깊은
내용과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먼치킨이라는 장르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주인공의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기존 양산형 웹툰과 다른 서양풍 전통 판타지의 모습을 비추어 흥미를 유발하며 복수로 시작하던 주인공의 인생이 여정을 떠나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궁금증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가능성입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제 작품에 있는 컷을 OTT 시리즈물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OTT 시리즈물로도 이제 제 웹툰 IP를 이용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판타지 장르라는 거에 이제 맞춰서 게임 IP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화인데, 작화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작품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저의 계획은 기존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기획을 하고 있고, 지상 최대 공모전에 그 작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멘티 송기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